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444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4명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경기 동두천시 지역 거주 외국인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 이틀간 지역내 등록 외국인 전수검사에서 90명이 훌쩍 넘는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는 전수검사를 하는 한편 오늘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첫 발을 뗀 지금이 더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숫자는 480입니다. 네, 3년 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던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7만여 개, 스펀지와 커버 등 480톤 물량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3년째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라돈 침대처럼 천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라돈 침대 폐기물을 15% 정도 섞어서 태운 뒤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소각후 발생하는 라돈가스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숫자는 5천만입니다. 네, 한국의 냉동 만두가 수출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해외 수요가 늘면서 미국에선 전년 대비 4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 냉동만두 수입 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이 2019년 1.6%에서 2020년 2.7%로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냉동만두 4위 수입국이 됐다고 하는데요. 냉동만두 저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점심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떡만둣국입니다. 더 이상 1000만 서울 시민이란 말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시민 숫자가 꾸준히 감소해서 32년 만에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현재는 991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연령층은 감소폭이 컸고 고연령층은 오히려 증가해서 서울 시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대학,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던 청년층이 내 집 마련,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서울, 제가 노래가 안 되네요. 이 노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자, 오늘 퀴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3.1 만세운동을 기억하는 3.1절이었죠.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식에서 의병활동 공적이 새로 발견된 이 장군의 아내와 아들에게 건국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천산리 전투에서 최대 승전을 기록한 이 장군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비법과 꽂히는 화술 팁을 담은 책 나 누구랑 말하니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정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9988번님, 와, 퀴즈 내자마자 정말 바로 1번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답을 홍길동 장군으로 예, 홍까진 맞췄습니다. 힌트 드리면 홍씨인데 이분은 너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분이고 예,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입니다. 5239번님께서는 장군이요? 정답 이순신. 예, 홍씨입니다. 홍씨. 예,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드리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추적했더니 운전자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청소년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훔친 차량 혹은 불법으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무면허 불법 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또 렌터카 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외에도 교통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 어떻게 되냐, 보험사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든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상하게 네. 일주일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우리 변호사님 만나고 나면 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금방 갔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아나운서님 많이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에. 아닙니다. 이게 또. 제가 걸겠습니다. 예, 주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나운서님도 생각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조금, 웃음기를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성년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앞서 사례처럼 훔친 차량으로 운전하다 잡힌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했다. 그러면 행위가 두 개입니다. 먼저 훔친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되는데 형법상 본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 또 한 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들은 2명이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군요. 2명이서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에 해당되고 벌금형이 없고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예. 또 나아가서 이제 훔친 행위뿐만 아니라 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한 부분,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별개 행위이기 때문에 경합해서 합산형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절도보다는 조금 가벼운 그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절도죄와 다른 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형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절도죄보다 한 전반적으로 2분의 1 정도 경합니다. 6년이 아닌 3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인데 불법 사용죄는 훔칠 의사가 아니고 일시 사용하고 가져다 준다는 것이 명확할 때 그때서나 경하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절도죄로 처벌하기보다는 불법 사용죄로 경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인데 이번 사건을 본다면 이동한 거리나 이동한 시간 그리고 또 훔친 경위를 본다면 불법 사용보다는 훔친 의사가 크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동차 사고는 생명을 좀 앗아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데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네. 무면허 운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래도 면허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법정형을 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음주운전에 상응하도록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 개정을 통해서 조금 법정형을 올리는 게 필요해 보이고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청소년이니까 한 17살 되겠죠. 만으로 하면 15살 정도니까 촉법소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무면허 자동차 운전도 촉법소년에 해당이 됩니까? 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 만 10세 이상 소년법상 해당되는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나이에 따라서 범죄,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만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였다면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다면 촉법 소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촉법소년 어떻게 본다면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촉법 소년에 대해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말도 많은데, 그렇죠. 뭐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쭤보는 게 실례입니까? 아닙니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전반적으로 선거 연령도 낮아지고요. 또 소년에 따른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인에 대한 연령이 낮아졌다는 말은 나이가 어려도 성인으로 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만 14세 미만인데 이제는 적어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정도는 더 낮아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거든요. 네. 당시에 추석이었던 10월 1일에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이 이게 참 무용가를 꿈꾸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해자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그 사고의 선고가 있었죠? 네네, 있었습니다. 예. 네, 직접 이 운전자 김모군이라고 하는데 이 김모군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이 어떻게 보면 도주치사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선고형은 미성년이니까 부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됐고 또 동승자가 4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1명, 특히 차량을 직접 몰고 와서 김군에게 운전하도록 한 정모군에 대해서는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선고형이 되었고 또 정모군 같은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선고되니까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한 사람의 목숨을 좀 앗아간 건데. 네네네.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니까 뭐 단기 5년, 장기 7년형으로 뭐 개전의 정도 있고 뭐 교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약하게 봐줬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들을 보면요.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본다면 가중사유가 있어도 4년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건 단기 5년, 장기 7년 선고됐다는 말은 도주치사에 가중사유에 적절한 형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들을 보면 법에서 정한 형 중에서 상한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하한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이 좀 따라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도 애플리케이션에 비상상황 외의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및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내셨는데 이게 동승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정군이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사고 나기 전에는 정군이 차량을 빌려와가지고 김군에게 운전해봐라라고 줬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정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고를 안 냈다라고 해서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조차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기 방조 부분만 인정되어서 뭐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을왕리 사건을 본다면 음주운전에 동승했지만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윤창호법 공범이 적용됐었거든요. 그 논리대로 간다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공범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도 공범 성립이 당연히 성립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셉팡님께서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저랑 변호사님의 그 아름다운 브로맨스라고 저희가 소도에 보고 싶다 뭐 이랬잖아요. 네네. 예.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차를 좀 몰래 타고 나온다거나 그런 네.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앞선 사고처럼 그 공유 앱을 이용해서 네.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서 무면허 운전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하는 무면허 운전 부분도 많이 행태가 발전이 됐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료를 본다면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그러니까 전체 사고가 1,605건입니다. 그중에 18세 이하가 저지른 것이 405건이에요. 그리고 또 증감률을 본다면 전체 사고 증감률은 8.2%인데 18세 이하는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무면허 렌터카 사고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저 큰 문제겠네요. 네. 예. 이렇게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 또 이건 그러니까 이 건 때문에 공유 앱을 통해 가지고 빌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어떤 사각지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유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 금지 규정도 마련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령이 두고 있는데, 문제는 공유 앱을 통해 가지고 성인의 아이디와 계정을 빌려받아 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미성년이 직접 찾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1월 21일부터는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빌려받는 사람, 알선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령에 처하도록 이제서야 여객운수사업부에 법을 마련했습니다. 예. 좀 그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가 늘고 있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3134번님께서는 학교에서 교통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좀 알려가지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가정이 진짜 풍지박산 난다.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런 것을 좀 사실적으로 좀 보여줘서 교육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청소년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상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 중요하겠지만 현실로 돌아온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이 전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 차를 먼저 훔친 경우하고 공유앱을 사용한 경우 나눠봐야 되는데 훔친 경우 같으면 차주는 여기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없어서 자배법상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주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운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고, 근데 결국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책임 물으려고 해도 운전자가 미성년자고 또 부모가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따놔야 되고요. 그렇죠. 공유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 공유앱을 사용하게 되면 차량을 빌린 것은 맞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회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제조합, 그 보험사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느냐 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자신들의 약관을 가지고 면책 약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소송을 해야만 그나마 뭐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뭐 억울하면 더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량을 좀 훔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공유앱을 이용해서 좀 사고가 난 경우에 피해 보상의 차이가 있군요. 네,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님 차량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부모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절친은 아니기 때문에 무단 운전에는 해당됩니다. 하지만 무단 운전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차량을 관리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있고 또 부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히 이와 같은 아버지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은 이런 사고는 없어야겠습니다. 추후에도요. 네. 예. 자,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9676번님께서는 아내가 한 달 전에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는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억울했습니다. 주차장이지만 네네. 주차 라인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를 들이박아도 과실 100%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는 좀 경우의 수를 나눠봐야겠는데요. 예. 보통은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10% 정도 뭐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애청자님이 뻔히 보이는 차량을 주차 라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 책임 묻긴 좀 곤란하고 오히려 그 주차한 차량이 뭐 교통을 현저히 방해해가지고 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이 일부 있다면 그 주차한 차량이 책임 묻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애청자님 뭐 100% 다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라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 확연히 지금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상황에서 네네네. 또 왜냐하면 또 이게 불법 주차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이게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라면 그나마 책임 물을 여지라도 있는데 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라인 아닌 곳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8024번님께서는 교차로에서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가려고 제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분이 내리더니 보험사 부를 시간은 없고 저한테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버스 회사랑 다른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어떤 버스 기사님이 뭐 일이 바빠가지고 이 부분에도 보험 접수하라라고 이야기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험 접수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이나 상대방이 다 인정한다면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 접수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피해자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본인이 바쁘다고 보험 접수하라고 해서 그냥 가버린다라고 하면 사고 후에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가 도주 뺑소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청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험 접수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8번님. 퇴근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같이 서 있던 몇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에 있던 노트북이 파손됐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노트북이 파손됐다. 보통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이제 승객이 넘어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봉이나 지지대를 잡고 있었다면 무과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도 못 잡았다면 10에서 한 15%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요. 또 공제조합하고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 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이제 애청자님이 좀 억울함 해소되는데 큰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최대 승전을 기록한 이 장군은 누굴까요? 정답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나 누구랑 말하니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작진이 딱 한 명 빼고 당첨 문자를 다 보냈대요. 한 명은 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한 명 많이 고민을 했는데 2639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같은 홍씨라 집안의 경사라며 선물까지 받으면 좋을 텐데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경사에 제가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방심은 금물이겠죠.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